남극은 과학자들에게 우주만큼이나 매력적인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대륙이자 가장 신비로운 곳으로 연평균 기온이 영하 55도이며 최저 온도는 무려 영하 98.6도를 기록할 만큼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기도 하죠. 만약 피부가 노출된다면 몇 분 만에 동상에 걸리며 뜨거운 물을 공중에 부으면 닿기도 전에 눈이 될 정도로 극도로 추운 환경인 것입니다. 인류는 지난 수세기 동안 남극 표면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드러내며 우리들을 남극의 더 깊은 얼음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에게 보이는 건 눈보라 외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곳은 마치 SF 영화 속에 나오는 외계 얼음 행성과 같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의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만약 고대 문명이나 희귀한 생물체의 흔적이 얼음 아래에 묻혀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치명적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남극의 얼음 속 더 깊은 곳에 실제로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이해되지 않고 가장 신비로운 대륙은 분명 남극일 것입니다. 남극은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곳이어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조차도 진정한 크기와 모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우리가 늘 보는 남극의 모습이 지도의 맨 아래쪽에 뚜렷하지 않은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남극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대륙으로 호주와 유럽보다 더 크고 남아메리카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남극의 실제 규모는 우리에게 익숙한 북아메리카 대륙 위에 겹쳐놓으면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보면 남극이 육지 부분만으로도 북아메리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극은 정말 거대한 규모의 대륙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생활이 거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극에 거주하는 인구는 따뜻한 여름에는 최대 4,000명까지 이르지만 기온이 영하 34도 이하로 떨어지는 혹독한 겨울에는 1,000명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심지어 긴 겨울 동안에는 대륙 전체가 수개월간 어둠에 휩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기후뿐만 아니라 이 대륙이 지구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19세기 초 러시아 선박이 최초로 남극을 발견할 때까지 인류는 인간의 눈에 이 얼어붙은 대륙이 포착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200년이 넘도록 인류는 이 고립된 대륙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매우 적습니다. 남극의 표면적 중 98% 이상은 얼음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전체 남극 대륙의 평균 얼음 두께는 2km 이상이지만 가장 두꺼운 곳은 약 5km로 이는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서울의 롯데월드타워 9개를 수직으로 겹쳐놓은 것만큼이나 두꺼운 것입니다. 이렇게 남극 대륙의 얼음이 엄청나게 두꺼운 이유는 지구 전체 담수의 61%가 이곳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극 대륙이 완전히 녹아 액체 상태가 된다면 지구 전체 해수면 상승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와 미동부 걸프 해안 대부분을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며 한국의 경우 인천과 부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해안 도시들이 잠기게 될 것입니다. 남극 대륙의 얼음은 매우 두껍고 불투명해 지구 밖 우주에 있는 화성의 표면보다도 남극 대륙 아래 실제 지표면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극 대륙 관찰은 주로 항공기를 이용해 얼음 위를 비행하면서 레이더파를 발사하여 얼음 아래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더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그 아래를 간접적으로 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 대륙은 유럽보다도 훨씬 더 광대한 지역이라서 항공기로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극 대륙 전체를 레디오파 탐사 기술로 조사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함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 대륙 아래의 정보는 실제로 일부 레디오파 탐사 결과에 국한된 것이죠. 남극 대륙 아래의 90% 이상이 아직 미매핑 상태이며 이것은 인류에게 남극 대륙의 90% 이상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작은 정보만으로도 남극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남극 대륙의 얼음 아래 단일한 육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극 반도는 크고 작은 섬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산악군도와 나머지 대부분은 큰 대륙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이처럼 남극이 두 개의 다른 지형으로 나뉘는 이유는 지질학적 구조와 역사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질성은 고대 대륙 곤드와나의 잔해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극에는 최소 3개의 고대 대륙 곤드와나의 잔해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는 호주 암석과 유사하며 다른 하나는 인도 암석, 나머지 하나는 해저 암석과 유사합니다. 이 조각들은 약 10억 년 전 로디니아 대륙이 형성될 때 또는 약 5억 년 전 곤드와나 대륙이 형성될 때 함께 모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큰 대륙 지역은 더 오래된 화성암과 변성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섬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산악군도는 더 젊은 퇴적암과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작은 섬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산악군도는 태평양 화산대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지각단층대가 형성된 지역으로 태평양 주변을 따라 약 3,500만 년 동안 존재해온 태평양 화산대입니다. 비록 그 위에 얼음과 빙하가 덮여 있지만 남극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군도와 섬들은 화산성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남극의 동쪽에 위치한 에러버스산은 남극 대륙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활화산입니다. 그 정상 분화구 내부에는 1970년대부터 관찰되어 온 용암호수가 있으며 최근 2020년에도 분화한 바 있죠. 남극의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62도까지 내려가 피부가 노출되면 몇 분 만에 동상에 걸리며 뜨거운 물을 공중에 부으면 닿기도 전에 눈이 될 정도로 극도로 추운 환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서 생명체가 살아남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지만 활화산인 에레부스산 내부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합니다. 수세기 동안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증기는 산 아래 얼음 속으로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산 아래 얼음 동굴 내부 온도는 영상 25도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것은 남극 한가운데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편히 있을 수 있을 만큼 따뜻한 온도입니다. 이를 통해 남극의 화산 아래 얼음 동굴에서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2017년 호주 국립대학 연구팀은 에레부스산 아래 동굴 시스템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토양에서 조류와 이끼류 그리고 작은 동물들의 DNA 흔적이 발견되었죠. 이것은 이 동굴 시스템이 남극의 작은 오아시스와 같이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발견된 DNA 중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생명체와 유사했지만 일부는 새로운 종류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새로운 종들은 새우와 같은 절지동물류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것은 아직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의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남극에는 에레부스산 외에도 15개의 또 다른 화산들이 있으며 이들 화산 아래에도 화산의 따뜻한 증기로 만들어진 터널과 동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극 빙하 아래의 수십 개의 오아시스 생태계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남극 상공을 비행하며 수집한 레이더 데이터를 통해 남극의 두꺼운 얼음 아래에는 마치 또 다른 지구의 풍경과 유사한 계곡과 강줄기, 언덕 등의 지형이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으로 얼음 아래 가려져 있었죠. 2019년 발견된 이 지형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계곡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얼음으로 덮여있지 않았다면 그랜드 캐년을 압도할 정도로 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음으로 가려진 남극 대륙에는 또 다른 지리적 특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반 연구자들은 남극 동쪽에서 예상보다 약한 중력 이상 현상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력 이상 현상은 남극 빙하 아래 243km 넓이의 거대한 지역에 걸쳐 있었고 약 848m 깊이까지 내려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약한 중력 이상 현상을 야기하는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며 여러 가설들만 제기되었죠. 그러다가 2006년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팀이 나사와 독일 위성 데이터를 이용해 이 지역이 거대한 운석 충돌 크레이터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극도로 고립된 곳이며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두꺼운 얼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충돌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시료 채취는 이루어지지 못했죠. 따라서 이 지역에 거대한 운석 충돌 크레이터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 이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설은 매우 그럴듯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이 중력 이상 현상이 실제로 운석 충돌 크레이터라면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 폭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직술루브 크레이터보다 약 3배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되며 이 거대한 운석 충돌 크레이터는 약 6,600만 년 전 직경 10km의 운석이 이 지역을 강타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믿고 있죠. 하지만 침식 등의 영향으로 지구 표면의 충돌 크레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오하이오 연구팀은 이 남극 빙하 아래 구조물이 1억 년 전에서 5억 년 전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이 시기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량 멸종 사건이었던 페름기 대멸종이 일어났던 시기와 대략 일치합니다. 페름기 대멸종은 약 2억 년 전에 발생했으며 지구상의 생명체의 약 96%가 멸종해버린 자연사상 최악의 대량 멸종 사건이었습니다. 아직 이 대멸종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남극 빙하 아래 거대 운석 충돌이 그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운석 충돌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충격으로 인해 가나 대륙의 분리를 초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 충돌이 지각을 크게 약화시키며 남극과 호주 등의 분리로 이어졌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남극 얼음 아래에는 675개의 액체 빙하호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빙하호들은 1990년대 이후에야 겨우 발견되기 시작하였죠. 이 중에서도 남극에서 발견된 지하호수 중 가장 큰 지하호수가 바로 보스토크 호수입니다. 보스토크 호수는 1990년대 초반 러시아 연구팀에 의해 남극 대륙 동부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1996년 과학저널에 공개되었죠. 보스토크 호수는 남극 얼음 표면에서 약 4km 아래에 존재하는 거대한 액체 호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스토크 호수 내부의 물이 빙점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수의 물은 평균 영하 3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호수 바닥의 지열 분출구에서 열을 공급받으며 4km의 두께 얼음의 압력으로 인해 얼음의 녹는 점을 낮추고 극한의 저온으로부터 단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하 3도의 물은 대부분의 해양 생물이 생존하기에는 너무 차가운 환경이지만 극한 저온 환경에 적응한 남극의 크릴과 남극 어류, 북극 대구, 성게, 연체동물 등은 이런 극저온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스토크 호수와 다른 수많은 남극 아래 빙하호 속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보스토크 호수는 최소 1500만 년 동안 남극 빙하에 의해 완전히 격리되어 왔다고 여겨지므로 만약 이 호수 내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진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2012년 러시아 연구팀은 두꺼운 얼음층을 뚫고 처음으로 남극 빙하 아래 약 4km 깊이에 있는 보스토크 호수까지 시추 작업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수에서 채취한 샘플을 지상으로 가져왔죠. 그러나 이 샘플 채취 과정에서 적절한 살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 데이터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석 결과 등유 오염과 시추 비트에 있던 외부 박테리아 오염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후 연구자들은 2012년 러시아 시류에서 255종의 알려진 박테리아 종을 확인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미지의 박테리아 1종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팀의 시추 작업은 얼음을 뚫자마자 압력에 의해 호수물이 시추공으로 분출되고 시추에 사용한 부동액이 빙저호를 오염시켰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죠. 2015년 러시아 팀은 보다 깨끗하고 살균된 방식으로 다시 한번 보스토크 호수의 두 번째 시추 작업을 수행하여 1리터의 호수 샘플을 추가로 채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연구팀은 그 샘플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아 그 탐사 결과는 불분명하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스토크호를 연구하던 미국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혹시라도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면 박테리아와 같은 단순한 생명체로 제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목할 만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목성과 토성의 위성인 유로파와 엔셀라두스와 같은 다른 행성에 존재할 수 있는 단순 생명체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향후 수중 드론을 이용해 보스토크 호수 내부를 직접 탐사한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2021년에도 서남극 빙하 아래 500m 깊이에 고립된 공간에서 새로운 복합 생명체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아직 본 적 없는 미지의 생명체가 남극 빙하 아래 호수에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죠. 남극 서부 빙하 지역은 멕시코만한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직접 관찰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스토크 호수를 비롯한 다른 호수들에서도 예상외의 생물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새로운 호수들이 다른 행성에서도 생명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해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남극의 호수에서 관찰되는 패턴을 따를 것이라고 믿고 있죠. 따라서 이를 통해 화성의 과거에 존재했을 수 있는 생명체의 유형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얼음으로 된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위험한 생물체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얼음이 녹으면서 위험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깨어난 사례가 있었죠. 예를 들어 2016년 러시아 툰드라 지역의 야말 반도에서 12살 소년이 탄저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24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되었고 2,000마리 이상의 사슴도 1941년 이후 처음 나타난 질병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수년간 얼어있던 동물 사체에서 이 위험한 질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75년 이상 잠들어 있던 박테리아가 다시 활성화된 것입니다. 이 사태는 빨리 진압되었지만 과학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매년 지구가 더 많은 얼음들을 녹이며 영구동 토층을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영구동 토층에서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박테리아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얼어붙은 연못에서 약 3만 2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카널 박테리아가 그 예인 것이죠. 2007년에는 800만 년 된 박테리아가 남극 지하 깊은 곳에서 발견되어 부활했습니다. 이를 통해 얼음 속 유전체의 반감기가 110만 년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2020년 초 중국 티베트 고원의 2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얼음 시료에서 33개 바이러스 그룹의 DNA 잔류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28개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였습니다. 또한 얼음의 두 다른 층에서 발견된 박테리아가 완전히 다른 기후와 시기에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오류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죠. 연구진들은 모든 오염물질이 철저히 제거된 깨끗한 얼음만을 연구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이러한 발견이 인류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DNA가 발견되었지만 실제 바이러스 자체가 발견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얼음 지역에서도 수십 개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면 지구 전체 5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빙하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미지의 생물들이 숨겨져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빙하 아래의 강과 호수 그리고 미지의 생태계에는 병원성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이 얼음 아래에 오랜 세월 동안 숨겨온 비밀들을 모두 밝혀내려 하지 말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런 퍼즐들이 스스로 드러나게 두어야 할까요? 현재 우리는 기후 위기와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 규모의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의 두꺼운 얼음 아래 빙저호 퇴적토의 기록에서 과거 지구 환경을 이해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장소들 중 하나입니다. 서태평양에 위치한 이 거대한 수중 틈은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과 탐험가들, 그리고 이야기꾼들을 매료시켜 왔죠. 마리아나 해구의 매력은 믿을 수 없는 깊이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 서식하고 있는 불가사의한 생물들과 놀라운 지질학적 특징들로 우리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에는 챌린저 해연과 비티아즈 해연이 존재합니다. 해연이란 해구의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는데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 비티아즈 해연은 1957년 소련의 비티아즈 탐사선이 발견하였죠. 그 깊이는 무려 1만 1035m로 엄청나게 깊은 심연의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해발 8,848m인 에베레스트 산을 마리아나 해구 안으로 떨어뜨린다고 해도 그 정상 위에는 2,000m 이상의 물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3빌딩과 비교하자면 63빌딩을 수직으로 세운다고 하여도 무려 40개의 63빌딩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깊이인 것입니다. 마리아나 해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생명체들일 것입니다. 이 생명체들은 깊은 바다의 극심한 압력과 어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해왔으며 심해 생명체 중 가장 유명한 거주자들 중 일부는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로 기록된 마리아나 꼼치와 해저에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작은 새우처럼 생긴 단강류들이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미 국립해양대기청인 NOAA는 수심 약 3,700m 깊이에서 발견한 신종 해파리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마치 SF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 해파리는 칠흑 같은 심해 속에서 화려하게 발광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하였죠. 또한 탐사팀은 보랏빛을 발하는 심해 해삼과 심해 아귀 등 쉽게 보기 힘든 심해 생태계의 신비를 로버를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깊은 파도 아래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 마리아나 해구, 경이롭고 흥미로운 장소인 마리아나 심연의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각종 심해어 등 희한한 모양의 심해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2012년 영화 아바타로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잠수정을 타고 탐험한 일은 인류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죠. 6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리아나 해구를 탐험하고 나온 카메론 감독은 그곳은 마치 달의 표면과 같았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죠. 이것은 심해 탐험이 우주 탐험보다도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는 1969년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갔다 오면서 인간의 최대 모험을 끝낸 것처럼 생각하였지만 사실 더 큰 모험은 아직 지구 내부에 있었습니다.
빛조차 닿지 않은 희귀한 심해 생물이 살고 있는 심해 탐험과 땅속 탐험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인류는 무려 34만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의 지구 밖 달을 다녀왔지만 바다 속이나 땅 속을 1만 미터 이상 들어가는 것은 우주 탐사보다도 더욱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11km의 마리아나 해구에는 갈 수 있었지만 지구속 35km 거리로 추정되는 지구 내부의 멘틀은 아직 인간이 확인조차 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것이죠. 인간의 몸은 일기압의 공기 압력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기압은 영기압인 반면 챌린저 해연의 마리아나 해구의 기압은 무려 1000기압이 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는 우주복만으로 견딜 수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에서는 쥐포처럼 납작하게 찌그러뜨릴 정도로 짓눌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1000기압을 넘나드는 이런 곳에서 심해 생물이 살고 있으니 이 또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바다는 지구 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깊이만 평균 4000m가 넘으며 지구 표면의 70% 이상의 곳은 인간이 목숨을 걸어야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류가 탐사한 지구의 바다는 채 5%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나 해구는 과연 어떤 곳이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곳까지 내려갔을까요? 해구는 깊은 바다 속에서도 가늘고 길게 움푹 팬 곳을 말합니다. 전 세계 바다에는 30개 가까운 해구가 있으며 보통 수심이 6000m 이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산속의 계곡처럼 깊은 골짜기의 해구 양쪽에 높은 봉우리가 솟아있는데 이곳이 우리가 여행을 가는 사이판 섬과 괌 섬이 있는 곳입니다. 서태평양의 괌 부근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는 마리아나 제도에서도 서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으며 도전자라는 뜻을 가진 챌린저 해연의 전체 길이는 2550km이며 혹은 평균 69km나 되는 엄청난 크기로 이루어져 있죠. 육지에서는 히말라야 산맥의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것처럼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가장 깊은 곳은 챌린저 해연입니다. 2012년 미국 뉴햄프셔 대학 연구팀이 측정한 챌린저 해연의 깊이는 1994m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해바다와 동해바다의 깊이가 약 44m와 1300m이니 챌린저 해연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인 것입니다. 마리아나 해구가 만들어진 것은 지구의 지각 이동 때문이었습니다. 지구의 지각도 일종의 대류 활동을 합니다. 한 구조론에서 설명하듯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뉜 지구의 여러 지각은 멘틀 위에 떠 있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마리아나 해구에서는 약 1억 8천만 년 전에 형성된 태평양판이 그 뒤에 만들어진 필리핀판 아래로 끼어드는 이른바 섭입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1년에 수 센티미터씩 천천히 진행되는 이 섭입 현상으로 인해 일부 필리핀판도 태평양판과 함께 아래로 딸려 들어가면서 수직 절벽이 생겼고 깊은 해구가 만들어진 것이죠. 다른 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마리아나 해구에서는 엄청난 수압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있는 해구까지 내려가려면 특수한 잠수정이 필요합니다. 2012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다녀오면서 마리아나 해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미 챌린저 해연에 사람이 들어간 것은 1960년이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 중위 돈왈 씨와 스위스 해양학자 자크 피카르는 유인 잠수정을 타고 1912m까지 갔다 온 곳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그 위험성 때문에 탐험이 중단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잠수를 하는 영역은 30m 정도까지입니다. 전문 심해 다이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약 300m까지이므로 옛날 사람들에게는 신비롭고 공포스러운 미지의 영역이었을 것입니다. 핵잠수함이라고 해도 수심 700m 정도까지만 자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압 상쇄 방법을 이용해서 압력을 견딜 수는 있지만 인간이 타게 된다면 그 한계가 발생하게 되므로 탐험에는 대체로 무인 잠수정이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마리아나 해구 등 심해를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로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연구에 따라 기회와 희망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덴마크와 일본, 영국, 독일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국제연구단은 수심 10.9km의 심해 고압을 견딜 수 있는 무인 잠수정을 이용해 마리아나 해구가 탄소 싱크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일대에 다량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얕은 바다에서보다 박테리아의 탄소 분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연구단은 마리아나 해구가 다른 해저 지역보다 더 많은 유기물을 축적하기 때문에 다량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현재 심해 탐험은 미국과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심해 탐사의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해는 광물 자원이 넘쳐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챌린저 헤어는 아마존처럼 온실가스를 가두는 역할까지 한다고 하니 생물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해 탐사는 의외로 우주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의 바닥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생물 밀도가 아주 낮습니다. 하지만 희귀한 심해 생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우리들을 더욱 놀라게 하였죠. 이렇게 나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지구 밖 화성 등의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양학자들은 수심 2000m부터를 심해라고 부릅니다.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아 있던 곳이 3800m 깊이였습니다. 이런 곳에는 마치 외계인 같은 심해 생물과 심해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도 죽음의 세계는 아니었던 것이죠. 해양학상의 심해는 약 2000m 깊이보다 더 깊은 곳을 말하지만 생물학상에서 심해는 약 200m 깊이 이하를 말합니다. 바다 표면에서부터 200m까지는 햇빛이 들어오는 구간으로 표해수층이라고 합니다. 즉 바다의 바깥 표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보거나 먹는 생물들이 주로 서식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돌고래나 상어 같은 어종이 활동하는 영역으로 특히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바다의 먹이 사슬이 가장 활발한 곳이기도 하죠. 인류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에도 갔었지만 심해 생물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상태와 같았죠. 심해 전문 해양학자의 인터뷰에 의하면 심해 생물을 새로 잡을 때마다 50%에서 90%는 아직 미확인된 생물들이 잡힌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심해 생물은 무려 3천만 정도 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륙과 인근 바다에서 확인된 생물은 총 140만 종으로 심해 생물 탐사는 지구 안에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세계, 즉 외계가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에 사는 이들은 빛도 없는 곳에서 물만으로 생존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생명체 탐사 연구에도 힌트를 줄 수 있었습니다. 우주 과학자들은 빛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도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면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심해 생물들은 200m에서 1000m 사이의 심해어들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이미 여기부터는 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흔히 중심해라고 부르지만 해양학에서는 아직 완전한 심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해에 산다고 알고 있는 향유고래와 대왕오징어들이 이 구간에 살며 인터넷에 심해 생물이라는 사진으로 돌아다니는 베러라이와 마귀상어, 블로피시 등이 이곳 중심해에 살고 있는 생물들인 것이죠. 이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의 3분의 1 정도의 지점인 3000m까지의 깊이인 심해 중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큐멘터리의 심해 생물이라고 소개되는 심해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빛은 거의 사라지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근육들도 거의 없는 심해어들이 나타납니다. 역시 아귀종은 심해어답게 심해아귀 등 여러 종으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바이퍼피시, 초롱아귀, 핑퐁스폰지, 풍선뱀장어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미국 해양대기관리처인 NOAA는 수심 약 3700m 깊이에서 발견한 신종 해파리 젤리피쉬를 촬영한 영상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마치 SF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 해파리는 칠흑 같은 심해 속에서 긴 촉수 10여 개가 바깥쪽으로 펼쳐 화려하게 발광하며 존재감을 과시하였습니다. 또한 탐사팀은 보랏빛을 발하는 심해 해삼과 심해 아귀, 은상어 등 쉽게 보기 힘든 심해 생태계의 신비를 로버를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해 중층 아래는 심해 저대가 있습니다. 오대양의 평균 깊이가 4000m이니 대부분의 바다의 바닥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마리아나 해구의 절반인 6000m 정도의 깊이까지를 말하며 빛이 없는 어둠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해 중층의 생물들과 다르게 발광기도 없으며 눈은 모두 태화해서 아예 빛을 못 보기 때문이죠. 이곳에 사는 심해 생물들은 사마귀 아귀, 늑대덧 아귀, 대구장어, 얼간이 문어, 세발치 등이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00m부터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인 11000m까지를 하달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죽음과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저승의 신 하데스의 구역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하달존은 일명 초심의 저대라는 곳으로 해양 지각판의 충돌이 일어나는 곳에 주로 생성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이곳은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거의 0도에 가까운 낮은 온도를 가지며
쇠도 찌그러뜨릴 만한 8,000톤의 거대한 압력이 누르고 있고 유속마저 느려서 우리는 이곳을 죽음의 세계라고 생각해 왔었죠. 하지만 8,000m 깊이를 중심으로 부족류와 해삼류의 심해 생물들과 꼼치류의 심해어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나 해구 근처 해저 분지에서는 마그마의 열이 솟구치는 수백 도의 뜨거운 물과 연기가 나오는 열수 분출공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열수 분출공에는 다양한 심해 생물이 살고 있었죠. 생물의 진화는 물론 형성 원인을 통해 지구의 지각과 화산 활동의 관계에 대해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원두꼼치과의 천사물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해양생물학자인 맥켄지 게링어 박사와 미국과 영국 연구자들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세계 최고의 심연인 마리아나 해구에서 어류를 조사했습니다. 수심 6,900m에서 8,000m 깊이의 고등어 미끼와 함께 카메라를 내려보내 몰려든 물고기를 촬영한 것이었죠. 장비를 해구 바닥에 내리는 데만 4시간이 걸렸습니다. 해구 바닥 환경은 칠흑 같은 암흑이었습니다.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심해에서 발견한 물고기는 뜻밖에도 연약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게링어 박사는 그처럼 극단적인 환경에 살아가는데도 그다지 탄탄하거나 강하게 생기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아주 잘 살고 있었다라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하기도 하였죠. 채집한 마리아나 꼼치의 크기는 8.9cm에서 23.5cm로 연한 분홍색 피부는 반투명해 내장이 일부 드러나 보였고 비늘도 전혀 없었습니다. 겁나게 생긴 심해 포식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심해의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꼼치는 다른 포식자들을 피해 점점 더 깊은 바다에 적응하다 해구에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초심의 저대에는 살지 못합니다. 오로지 동물만 생존하는 독특하고 이상한 세계인 것입니다. 빛이 없으니 일반적인 바다 생물의 먹이인 플랭크톤마저 없어 그저 위쪽에서 떨어지는 사체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다른 포식자도 없고 해구의 지형이 깔때기처럼 모아져 위쪽에서 떨어지는 어류의 사체는 풍부한 먹이였을 것입니다. 스스로 먹이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근육량도 퇴화되었으며 또한 어둠의 바다가 너무 넓어서 언제 짝짓기에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챌린저 해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해구에서 심해어들의 모습이 거의 비슷한 것은 극한의 환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이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극한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심해 생물들이 살 수 있을까요? 바다 표면 가까이에 사는 물고기들은 불에를 가지고 있지만 심해에 사는 심해어들은 불에가 없습니다. 만약 불에가 있다면 가스로 채워진 불에와 외부 수압의 차이로 불에가 터져버릴 것입니다. 하달 존에 사는 해양 생물들의 비결은 세포 단위에서 이루어진 진화와 적응에 있었습니다. 거대 다각 갑각류와 마리아나 꼼치 같은 생물들은 압전액이라 불리는 고농도 유기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압전액이 극도로 높은 압력에서 이들의 세포막과 단백질이 찌그러지는 것을 막아준 것이었습니다. 압전액은 세포 안에서 단백질이 차지하는 공간을 늘려주어 주변의 수압 무게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해양학연구 소속 심해생물학자인 팀 생크에 따르면 이 같은 원리는 텐트에 말뚝을 세우는 것과도 같은 원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죠. 깊은 바닷속 대부분은 인간이 탐험하지 않은 곳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은 대양의 80%는 탐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측되지도 않았으며 지도로 작성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해저보다 화성 표면을 더 많이 안다는 역설도 그런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깊은 해구는 지구에서 가장 외진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이해한다면 지구의 중요한 특성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질 구조와 기후 변화만이 아니라 지구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관한 단서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인류의 호기심은 알려지지 않은 세계에 대해 찾아 나서고 싶은 열망으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고 작은 뗏목 하나로 드넓은 대양의 수평선을 넘어 지구 밖으로 날아가 태양계의 행성들까지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 탐험하고 있는 두 곳의 미지의 세계가 남겨져 있죠. 바다와 우주는 오랫동안 인류에게 동경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우주의 깊은 곳에서는 놀랍도록 수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두 곳 모두 춥고 어두우며 인간은 과학 장비의 도움이 없이는 숨조차도 쉴 수 없을 것입니다. 깊은 바닷속 해저 세계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우주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을 뒤흔들며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매혹적인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해 속 깊은 바다는 우리가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물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깊은 곳에서도 우리는 무엇이 숨어 있는지조차 그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우주 탐사의 대명사가 된 나사가 지구의 마지막 미개척지인 심해 탐사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미항공우주국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지구의 가장 깊은 물속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다는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류에게는 가장 큰 천연자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대부분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1957년 지구물리학자들은 왕리 파케지의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바다는 세계 표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덮고 있지만 바다 밑 해저에 대해서 알려진 것보다 달 표면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이 말은 그 당시 바다 아래의 지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달 표면과 해저에 대한 이해 사이에는 상당한 지식 격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심해에 대한 추가 탐사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었죠. 나사를 생각하면 아마도 로켓이 우주로 발사되는 모습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는 지구의 바다 또한 탐험해왔습니다. 나사의 탐사 방식은 흥미로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사가 설립된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설립 당시 나사의 주요 목표는 지구대기와 우주공간을 연구하는 것이었죠. 그 당시 그들에게 바다 탐험은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1978년 시세트라는 최초의 해양 위성을 발사하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미국에서 발사된 시세트 위성은 적외선 및 마이크로파 센서를 탑재해 해수면의 바람과 표면 온도, 파도의 높이 등 특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최초의 해양 전용 위성이었습니다. 나사는 시세트 위성을 사용해 해양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사 과학자들은 지구의 해양과 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밀레니엄 시대 나사의 해양 탐사 프로그램은 더욱더 흥미로운 바다 진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사가 우주 비행사를 준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주 공간이 시뮬레이션된 우주 경험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플로리다 해안에서 약 8.7km 떨어진 곳에 세계 유일의 수중 연구실인 아쿠아리우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바다 밑 해저에 있는 수중 연구실로 이 작은 연구실에는 한 번에 최대 6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해양 연구자들이 몇 주 동안 바다 밑 물속에 머물면서 인근 산호초를 연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죠. 해양 연구원들은 수심 19m 깊이에 머물며 훨씬 더 오랫동안 부작용 없이 머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다 환경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에게 이상적인 곳이었죠. 그러나 2001년에 나사는 유럽 우주국 ESA와 같은 다른 우주기관과 함께 이곳이 우주 훈련 장소에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양 연구실의 좁은 생활 환경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아쿠아리우스 기지에서 일주일을 보낸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공간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체험을 얻게 되었죠. 나사는 이 같은 훈련을 니모 프로그램으로 부르며 우주 비행사들의 극한 환경 적응 작전으로 같은 해 우주 비행사들을 수중 연구실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3개의 니모 임무가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우주 비행사들이 참여하였죠. 그곳의 우주 비행사들은 심해 슈트를 입으며 우주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인간이 달로 돌아가거나 화성에 가는 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사가 바다를 사용한 유일한 용도는 아니었습니다. 나사의 관심은 우주 비행사를 훈련하는 그 이상을 계획하고 있었죠. 나사의 가장 중요한 훈련은 언젠가 지구 밖 가장 큰 바다를 가진 위성을 방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구 밖에 있는 외계 해양 탐험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의 두꺼운 얼음 표면 아래 상당히 넓은 바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성들은 지구 지름의 4분의 1에 불과함에도 유로파의 바다가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죠. 이는 흥미로운 가설이었습니다. 태양의 빛이 위성들의 두꺼운 얼음 표면 아래까지 침투하지 않더라도 위성 내부의 함석 지각과 액체물의 혼합물만으로 두 위성의 지하바다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상적인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얼음 위성들의 지하바다에 생명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고의 테스트 방법을 고려하였죠. 하지만 여기서 곤란한 사실은 유로파의 얼음 지각이 매우 두껍다는 사실입니다. 유로파의 표면 온도는 평균 영하 171도로
지구의 빙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두꺼운 얼음 지각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두께는 적어도 수십 킬로미터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두께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1998년 유로파를 탐사했던 갈릴레오 탐사선의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얼어붙은 유로파의 얼음지각 두께를 다시 계산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유로파의 얼음지각의 두께는 적어도 20km 이상으로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도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2030년 유로파를 탐사할 유로파 클리퍼 미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유로파 표면을 스치듯 지나가며 매우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 지구로 전송할 것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얼음지각의 두께와 구조에 대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로봇의 핵동력 라디에이터를 사용해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 껍질을 녹여 외계바다에 침투해 유로파의 지하바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는 실제로 계획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나사는 크라이오봇이라는 특별한 장비와 기술을 개발 중에 있죠. 만약 로봇이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을 뚫고 일단 내려가게 되더라도 탐사선과의 무선 신호는 쉽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탐사선의 메시지는 크라이오봇과 함께 얼음을 통해 내려오는 거대한 케이블을 통해 전달됩니다.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 지각을 뚫고 내려간 크라이오봇은 100에서 200km 더 자율적으로 하강하여 어둡고 추운 고압의 환경을 탐색하고 외계의 지하바다에서 어떤 외계 생명체가 헤엄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나사는 외계 행성의 지하바다를 탐험할 로봇을 테스트하기 위해 지구 바다 깊은 곳 바로 심해를 생각한 것이었죠.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의 깊이는 11km에 불과하지만 유로파와 지구 사이의 중력 차이로 인해 둘 사이에서 압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슷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100km 깊이의 바다는 130메가파스칼에서 260메가파스칼 사이의 정수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이것이 지구상의 바다에 존재한다면 수심은 약 13km에서 26km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구에서 수백 킬로미터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인 마리아나 해구의 압력은 표면 압력의 1100배이며 이와 같은 압력은 인간의 개별 세포를 분쇄하고 일반적인 잠수함들을 파괴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서도 생명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심해 생명체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엄청나게 번성하기까지 하였죠. 1977년 갈라파고스 열수 탐험대의 심해 탐험가들은 그러한 압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특별히 강화된 원격 조종 탐사 장비를 사용해 해저 열수 분출구 주위에 모여있는 번성하는 생태계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관벌레와 개, 물고기 등이 풍부하게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더 많은 탐사를 수행함에 따라 그들은 그곳에서 온갖 종류의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하였죠. 새우처럼 생긴 양강류는 손바닥만한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8m에 달하는 큰 지느러미 오징어는 확실히 외계인처럼 보였죠. 6,000에서 11,000km 깊이의 하달 구역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생명체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심해의 조건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과학자들은 심해 생명체의 놀라운 적응력을 통해 다른 세계의 지하바다에서도 무엇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의 대부분은 지각판이 다른 판 아래로 섭입될 때 대륙판의 단층선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깊은 심해는 독특한 V자형 환경을 만들고 있죠. 시체가 하달존으로 떨어지면 심해에 서식하는 생명체들은 귀신같이 먹잇감을 감지하고 몇 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달존의 다른 생명체들은 열수 분출공에서 펌핑되는 액체 영양분에 의존하고 있죠. 나사 과학자들은 이 같은 열수 분출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수 분출공의 위치를 감지하고 AI를 이용해 지형을 매핑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탐색하기를 원하고 있죠. 유로파 지하바다를 탐사하는 로봇은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백 도까지 치솟는 열수 분출공의 온도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탐사 로봇이 생존 여부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네레우스로 알려진 심해 드론 한 대가 뉴질랜드 해안의 케르마데크 해구로 보내졌습니다. 이곳은 나사가 새로운 장비를 시험하는 장소로 선택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네레우스는 그곳의 압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죠. 하지만 나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수중 탐사 역사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오르페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차세대 탐사 로봇을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2023년 나사의 행성탐사 과학기술사무국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최고 연구자 400명으로 구성된 팀을 모아 이번 탐사 미션이 얼마나 실행 가능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에게서 이미 놀라울 정도로 탐사에 필요한 많은 기술들이 준비되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 탐사 미션을 통해 유로파의 더욱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양 탐사 로봇인 오프레우스와 같은 기타 자율주행 잠수함을 통해 우리가 평생 동안 보지 못한 것을 머지않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차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인간이 만든 로봇이 외계의 지하바다를 헤엄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바다는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에게 정말 고마운 존재일 것입니다. 38억 7천만 년 전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것도 바다였습니다. 이후로도 무수한 생명들을 키웠으며 지금도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 땅 위에 사는 생물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수의 식물 플랑크톤과 동물 플랑크톤뿐만 아니라 무척추동물, 물고기, 파충류, 포유류 등 물속에 사는 동물들의 정확한 종류와 숫자들을 아직도 다 알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엄청난 양의 해조류 또한 바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렇듯 무수한 생물을 키우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물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죠. 저 외계 바다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요? 아마도 지구상의 생명체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는 유기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추측일 뿐이지만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가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우리가 아닌 두 번째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우주 전체에서 생명체의 확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로파와 엔셀라두스와 같은 얼음 천체의 지하바다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물어온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곰벌레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아마도 그들이 불사의 존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정말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과거 수십 년에 걸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곰벌레는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실험 조건에서도 살아남았죠. 특히 곰벌레의 어떤 종들은 절대온도에 가까운 영하 273도에 노출된 후에도 견뎠으며 150도로 가열시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극한의 조건에서도 살아남은 곰벌레들은 30년 이상 냉동고에 보관되어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깨어났죠. 심지어는 우주까지 날아가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미생물들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생존력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덕분에 우리는 곰벌레의 엄청난 생존력에 대해 알게 되었죠. 만약 이번 연구로 곰벌레에서 배운 것들을 인간에 적용하게 된다면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암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우주의 높은 방사선 속에서도 여행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SF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냉동 수면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1773년 독일 생물학자 요한 고츠 교수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다 다른 미세 동물들과는 다른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 고츠 교수가 연구하던 다른 미생물들은 수영하거나 꿈틀거리거나 촉수를 사용해 움직였지만 이것들은 이상하게도 미세조류 위를 기어가고 있었죠. 이 생명체는 놀랍게도 8개의 짧은 다리와 작은 발톱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너무 작아 지문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은 이상한 생명체였죠. 1777년 이탈리아 생물학자 라차노 스팔란차니 교수는 곰벌레에게 조금 더 공식적인 이름인 타르디그라다로 명명하게 됩니다. 타르디그라다라는 느리게 걷는 것들이라는 뜻으로 느릿느릿 곰처럼 걷는 모습으로 인해 붙여졌죠. 우리나라에서는 곰벌레 또는 물곰이라고도 불리며 절지동물과 연관되는 완보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1842년 곰벌레는 다시 한번 과학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프랑스의 동물학자 루이 디어 교수는 습기가 많은 이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곰벌레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실수로 실험 중인 곰벌레의 서식지가 현미경의 램프열로 인해 과도하게 건조하게 되었죠. 그리고 몇 시간 후 다시 돌아온 디어 교수는 자신의 실험 대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세 현미경으로 보이는 것은 어두운 색깔로 변해버린 파편들만 볼 수 있었죠. 디어 교수는 이것이 곰벌레의 잔해일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호기심 많은 곰벌레는 건조하게 말라버린 공처럼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샘플에 수분을 주입시키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곰벌레가 다시 천천히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유기체와 세포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극심한 탈수 현상은 세포 붕괴로 이어져 세포 내부의 기계 구조를 완전히 손상시키고 보통은 회복조차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어 교수의 곰벌레들은 며칠 또는 몇 개월까지도 건조되어 정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죠. 뜨거운 온도와 차가운 온도, 높은 압력에 노출시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사 활동이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감소해 곰벌레의 정상적인 대사 속도에서 0.01%, 즉 만배까지 느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좀비와도 같은 존재였죠. 곰벌레는 오랫동안 지구에 존재해왔습니다. 그 기원은 약 5억 5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로 거슬러 올라가 공룡 이전부터 존재해왔죠. 실제로 곰벌레의 가장 오래된 화석은 백악기 시대에 해당하며 이것은 공룡 시대와 같은 시기로 약 9천만 년 전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곰벌레는 이렇게 인류보다도 더 오랜 시간 지구상에 존재해왔지만 곰벌레의 화석이 발견된 것은 불과 4마리일 정도로 귀했습니다. 호박 속에 갇힌 곰벌레는 쥬라기 공원에 나오는 영화 속 공룡들처럼 실제로 호박 속에서 잘 보존되어 있었죠. 마치 타임머신처럼 곰벌레를 가둔 호박은 나무의 송진 등이 땅속에 파묻혀 수소와 탄소 등과 같이 결합해 만들어진 광물을 말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걸쳐 곤충들이 종종 이 물질에 갇혀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때때로 이러한 고대 호박 덩어리가 물에 떨어져 침전물 속에 묻히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이 묻히게 되면 수천 년 동안 압력과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러한 조건들이 송진을 단단하고 유리와 같은 형태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불행히도 고대 곰벌레의 DNA는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오래된 DNA의 흔적은 겨우 200만 년 전의 것이었죠. 하지만 곰벌레의 해부학적 구조는 호박 속에 보존되어 있어 최근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공초점 형광 현미경을 사용해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자세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곰벌레의 화석은 9천만 년 전의 것이지만 현대의 곰벌레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곰벌레와 거의 같은 모습이었죠. 곰벌레들의 외부 형태가 그렇게 오랫동안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곰벌레들의 몸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통통한 엉덩이와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 곰벌레는 첫눈에 보아도 친숙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물곰이라고 부르거나 이끼벌레라고 부르기도 하죠. 곰벌레들은 이끼에 붙어 있는 수생환경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극에서부터 남극에 이르기까지 육지와 바다, 이끼에서 식물까지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흔히 발견되는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곰벌레는 여전히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죠. 곰벌레의 해부학에 대한 신비는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곰벌레는 현미경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곰벌레의 길이는 50마이크론에서 1200마이크론까지 다양하지만 보통은 500마이크론 이하입니다. 곰벌레의 몸의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머리 부분에는 찌를 수 있는 잎과 같은 기관이 있으며 이상하게 생긴 작은 혀를 사용해 식물과 조류 곰팡이들의 세포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 후 식도에서 음식을 빨아들이고 영양소는 소화관에서 몸의 나머지 부분으로 퍼집니다. 그러나 일부 곰벌레들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통째로 먹는 포식자들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배고픈 곰벌레들이 하루에 최대 56개의 선형 동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죠. 그리고 일부 곰벌레들은 매우 기본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곰벌레들은 큐티클이라 불리는 껍질로 덮여 있습니다. 이 껍질은 항상 같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곰벌레가 성장함에 따라 벗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곰벌레들은 껍질이 벗겨질 때 이 껍질의 알을 낳아 포식자로부터 알을 보호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곰벌레의 알들은 항상 같은 숫자의 세포를 가진 아주 작은 아기 곰벌레로 태어났습니다. 아기 곰벌레들은 인간들처럼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개별 세포의 확대를 통해 몸만 더 커지며 성장하였죠. 성체 곰벌레들은 동일한 수의 세포를 가지며 어떤 것들은 최대 4만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방식은 세포 분열 중 발생할 수 있는 암이나 돌연변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화계와 침샘, 심지어 작은 뇌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곰벌레는 음식에서 영양분을 추출한 후 우리들처럼 그것을 배출합니다. 과학자들이 현재까지 발견한 곰벌레의 종들은 약 1000종 이상이며
곰벌레를 찾은 곳과 찾지 않은 곳에 따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많은 종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17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토마스 부스비 교수의 연구팀들은 곰벌레가 극한의 온도와 치명적인 조건에서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은 우주에서의 진공 상태나 초저온과 같은 극한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면 몸에 있는 수분으로 인해 생명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인간의 몸은 대략 6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체들 또한 60에서 8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는 신체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매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 얼음이 어느 온도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오히려 물은 강력한 적이 될 것입니다. 만약 몸 안에 있는 물이 얼음으로 변하게 된다면 신체의 약 9% 이상 몸 안에서 팽창하게 되어 세포막이 파열되거나 세포 내부 구조가 손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생명체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얼음을 피하도록 진화해 왔죠. 인류의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정자와 난자 같은 개별 세포들 정도는 최소한의 손상으로 동결할 수 있지만 인간의 전체 몸을 동결하는 것은 아직까지 과학자들의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일부 종들은 생존을 위해 항동결 성질로 진화시켰습니다. 남극의 이빨 물고기와 눈벼룩, 나무 개구리 등은 자연의 항동결 화합물을 사용하여 체액의 어는 점을 낮추었죠. 하지만 이것은 겨우 얼음이 어는 바로 아래 온도에 한정되어 있어 곰벌레와 같은 극한 상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곰벌레의 경우 절대온도에 가까운 영하 270도까지도 생존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절대온도는 원자의 움직임까지도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낮은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곰벌레가 극한 조건에 직면했을 때 천천히 탈수 과정을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크립토바이오시스라고 불립니다. 이는 곰벌레가 톤 상태라고 불리는 일종의 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신진대사를 완전히 중단하여 거의 죽은 상태에 가까워지죠. 그들의 근육 섬유는 경직되는 것처럼 고정되고 종종 몸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즉각적이지 않으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체 수분의 97%까지 이르며 세포 손상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시 곰벌레는 몸을 수축시켜 표면적을 줄이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죠. 물이 충분하지 않거나 너무 더울 때 완전히 수축하여 이 톤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스비 교수와 그의 연구팀들은 이러한 작은 미생물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숨겨진 메커니즘이 서서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곰벌레가 톤 상태에 들어갈 때 분자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들이 발견한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죠. 일반적으로 특정 형태로 접히는 단백질 대신 고정된 구조가 없는 단백질 형태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포 내에서 느슨한 실처럼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었죠.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이 단백질들이 그다지 주목할 만하지 않았지만 곰벌레가 탈수 상태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서서히 변형되어 고체화되면서 세포 내부의 유리와 같은 섬유망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포 내에서 단백질 손상은 세포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울 경우 그리고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일 단백질 구조가 깨지면 다시는 조립되지 않죠. 곰벌레의 세포에서 새롭게 발견된 이 단백질들은 무질서한 단백질 또는 TDPS라고 불리며 탈수나 극한의 온도와 기계적 스트레스로부터 세포 내의 일반 단백질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젤과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부스비 교수의 연구팀은 곰벌레의 TDPS가 실제로 생존의 열쇠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팀들은 곰벌레의 단백질이 생성되는 유전자를 마침내 다른 유기체, 특히 효모와 박테리아에 삽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유기체들은 일반적인 탈수 상태에서 생존할 수는 없었지만 갑자기 곰벌레처럼 극심한 건조 상태에서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곰벌레 단백질 TDPS는 이러한 외부 유기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해 유리와 같은 보호용 방패를 생성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이 단백질들이 곰벌레의 생존 무기에서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입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방사선의 치사량은 쥐의 경우 약 0.6에서 0.9g이며 인간의 경우에는 약 2.5에서 4.5g의 방사선입니다. 만약 인간이 약 50g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심각한 경련과 함께 5일 이내에 사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곰벌레의 경우 방사선의 50g뿐만 아니라 최대 4000g의 방사선까지도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2024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생물학자 밥 골드 교수의 연구팀들은 곰벌레의 세포가 극심한 방사선 피해를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단계는 곰벌레가 톤 상태로 두고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인 강한 감마선을 곰벌레에게 노출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연구팀은 분자 수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하였죠.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곰벌레에 대한 독특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곰벌레는 단순히 방사선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방사선 노출이 세포에 영향을 미쳐 DNA 복구 및 보호 단백질로 몸을 채우기 위해 수백 개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분석 도중 두 가지 주요한 단백질에 특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DSUP라는 손상 억제 단백질로 DNA 가닥에 직접 결합하고 그 주위를 감싸며 방사선 손상으로부터 DNA를 보호하는 희생 장벽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DSUP 발현된 집단에서는 이중 가닥 파괴 비율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관심을 끈 단백질은 TRDL이라는 새로 발견된 단백질입니다. DSUP는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TRDL은 방사선 스트레스 아래에서 염색체가 마모되기 시작할 때에도 염색체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단백질은 본질적으로 분자 접착제처럼 작용하여 염색체를 임시로 다시 결합시키며 정상적인 복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유지하였죠. 그리고 마침내 과학자들은 이 독특한 곰벌레의 생존 가능성이 인간에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TRDL 단백질을 인간의 세포에까지 실험하게 됩니다. 도쿄대학교의 테다 타지 교수와 그의 연구팀은 배양된 인간의 배아, 신장세포를 조작하여 DSUP과 TRDL 단백질을 발현하도록 해 방사선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이 세포는 X선에 노출되었을 때 더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DNA에 대한 X선 유도 손상이 무려 40%나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은 왜 곰벌레가 이렇게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렇게 극단적인 유전적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곰벌레의 조상이 현재의 곰벌레보다 더 극한 환경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혹한 조건에서 생존하는 능력으로 진화 특성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구의 초기 역사에서는 온도가 극단적으로 변동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노출 및 지구의 잦은 변화를 겪는 등 조건이 훨씬 더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곰벌레의 생존 능력 중 우주 진공이나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진화하였는지는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곰벌레가 우주로부터 온 외계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과학자들에게 또 다른 더 큰 질문으로 이어졌죠. 곰벌레는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 곰벌레의 능력을 활용해 새로운 행성에서 거주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생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에서 실제로 인류의 미래를 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외계 환경을 탐험하고자 할 때 곰벌레는 우리의 여정에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가 계획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미션은 달에 기지를 세우고 그 이후 깊은 우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대기가 부족한 우주 환경에서 우주 비행사들을 방사선에 노출시키게 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DNA 손상으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며 인류가 우주에서 장기간 생존하는 것의 방해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가 개발 중인 심우주 미션의 우주 비행사들에게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는 최초의 생명력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먼 미래의 해결책은 곰벌레의 TRDL 능력을 인간의 유전자에 도입하고 인간의 기존적 복구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DNA 손상이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실용적인 사용까지는 아직도 매우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쿄대학교의 실험 결과를 보면 미래의 가능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2020년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강한 자외선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곰벌레의 종이 발견되어 몇 가지 흥미로운 실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방사선에 대한 저항력을 조사한 결과 과학자들은 곰벌레가 실제로 형광을 발산하며 짧은 자외선 파장을 흡수하고 더 긴 파장을 방출해 세포를 방사선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가 우주로 나가는 우주비행사를 보호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변형된 DNA가 우주비행사와 엔지니어링 되기까지는 한참 멀지만 곰벌레의 우주생존 실험은 화성 식민지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성은 오랫동안 인간의 두 번째 거주 지역으로 주목받아왔지만 그곳은 춥고 방사선에 보호받지 못하며 매우 건조한 곳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유전자 조작으로 강화된 이끼가 가혹한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는지, 그리고 곰벌레에게 좋은 서식지와 식량 공급원이 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모든 것이 이론에 불과하며 곰벌레조차도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져 있죠.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화성에 존재하는 미세한 물은 얼음이나 행성 표면의 광물에 갇혀 있지만 예전의 화성은 광활한 바다로 덮여 있었습니다. 최근 화성 탐사 로봇인 퍼스비어런스가 발견한 포도주색 암석은 한때 화성에 물이 흐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암석 내에서 탄소 기반의 분자 또한 감지하였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암석이 지구의 표범 반점처럼 보이는 무늬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이러한 반점은 미생물의 화석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암석이 지구로 돌아와 연구되지 않는 한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암석에서 미생물이 발견된다면 그 미생물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곰벌레가 살고 있지 않을까요? 곰벌레는 종종 불사의 존재로 불리지만 이는 물론 완전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들의 자연 환경에서는 먹히거나 다치거나 노화로 죽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나 곰벌레들이 이런 명성을 가진 이유는 얼려도, 끓여도, 굶겨도, 심지어는 치명적인 방사선을 쬐어도 죽지 않는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의 놀라움과 자연의 경이로움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지구 최강 생명체인 완보동물 물곰 곰벌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작은 생물들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그들의 생명력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자연의 놀라운 비밀을 계속해서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